네, 잘 들리신가요?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임진전쟁과 광주 사람들 이렇게 조금 바꿔봤는데요. 그전 제목이 아무래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것도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는데 그 전 게 너무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 같아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나름 바꿔봤습니다. 강의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니까요. 그 정도 안에서 좀 나눠서 적절할 때 쉬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공을 임진왜란으로 전공을 했고요. 여기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제목 박사 논문은 임진왜란이긴 한데 좀 제목을 보시다시피 조금 좀 묘한 제목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민인의 반왕조 활동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하면 의병이나 이순신의 활약, 유성룡 이런 것들이 주류의 이제 주제라면 저는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충무공의 리더십이라든지 누구의 생애와 의병 활동 이런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묘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는 매우 혼란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일본군이 쳐들어왔고 물리쳤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민중들, 시민, 그 당시 시민보다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점령 기간에 일본에 붙었던 부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반란, 당시 민심을 알 수 있는 유언비어, 기근과 전염병 이런 쪽에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 논문 쓰고 난 이후로 모든 강의 요청은 다 의병으로 또 오더라고요. 의병과 이순신을 계속 강의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 전공으로는 한 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어서 여튼 그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로 보면 친일파 연구 이런 쪽에 해당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밝은 주제는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쟁은 다 의병만 해야 돼서 오늘 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의병 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혁신도시에 있는 전남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역사 전공인데 정책 연구하는 기관에 이제 한 7, 8년 전에 취직을 하게 돼서 주요 연구를 보시다시피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다 이런 거 저런 거 시대도 마한부터 5.18까지 한국사를 전체를 다 하고 있어서요.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은 두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임진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호남의병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광주의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은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을 썼고, 처음에 이제 자유시민대학에서 주제를 요청했을 때는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 임진전쟁하면 뭐지?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질 것 같아서 우선 임진왜란으로 초안을 드렸는데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 쓰고 있는 용어들은 임진전쟁으로 쓰고 있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시민자유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용어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임진이라는 것은 그냥 임진년, 그 1592년을 뜻하는 거고, 아무 그 감정이 섞이지 않는 아주 드라이한 그냥 그 해인 거죠.
외란이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외란이라고 했을 때는 외는 당시 일본이라는 국호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 정도로 우리가 그냥 불러버리고 있는 셈이죠. 그에 반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조선, 명, 일본 3국이 벌였던 국가 간의 싸움, 이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설명하자면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 임진전쟁이 이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부르는 역사 용어로서는 이 용어가 가장 합당한 거죠. 사실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나오는 거 보면 임진전쟁으로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바뀌고 있구나, 학계에서도. 이런 좀 변화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조일전쟁, 뭐 7년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체로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용어겠죠. 사료상으로 보면은 임진지화, 뭐 용사질환,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임진지화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임진년에 일어났던 재앙의 의미가 있고 용사질환은 이제 1592년이 용띠고 93년이 뱀띠니까 용사지라는 1592년 3년에 있었던 큰 변란을 의미하는 역사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뭐 한 번 나오나 하고 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후대의 용어인 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자면 임진전쟁 쪽으로 우리가 쓰면 좋겠다. 북한에서는 이제 묘하게 임진전쟁이라는 걸 쓰는데 가운데 묘한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국 막 이런 좀 감정적인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서 조국만 빼면 그냥 임진전쟁으로 가도 용어상으로는 큰 혼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문제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것인데 일본에서 초반에 썼던 용어는 정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가서 혼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정한론 이런 거 할 때 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용어이고 이거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정상적인 일본인은 이 용어를 쓰지 않고요. 일부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 정말 일부가 조선 침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침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강탈했다,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침략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반갑죠. 하지만 거의 없다는 점. 쓰셨던 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현직에서는 아마 안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쓰는 용어는 흔하게 쓰는 것은 이제 문록 경장의 역, 분록구 게이초노에끼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록 연간이 1592년이고 게이초 2년, 경장 2년이 우리로 보면 정유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냥 뭐 1592년, 1597년에 있었던 역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진 정유 전쟁 정도로 쓰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만력 조선역, 만력 황제 때 조선에 가서 싸웠던 전쟁, 그게 만력 조선역이고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원조 항일 전쟁은 조선을 도와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전쟁,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튼 세 번째에 썼던 중국의 표현은 우리가 좀 도와줬다, 뭐 이런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서양학계에서도 이 1592년에 이 임진 전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16세기 말에 있었던 그 전후로 한 전쟁 중에서 가장 대규모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왔다 가고 동북아시아 3국이 싸웠고 그 이후에 뭐 일본과 명나라의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외국 학계에서 가장 편하게 쓰는 용어는 더 임진워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임진전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서는 임진워 해버리면 모르니까 좀 더 풀어서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Japanese Invasion of Korea. 이거니까 뭐 1592년부터 98년까지 일본이 한국, 조선을 인베이전, 침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국 학계에서는 그냥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성을 외국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이게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일본이나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대략 요 정도 뭐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학술대회를 막 하더라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좀 곱씹어볼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자연 선생님이라고 쓰신 책이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이분 이제 외국에서 강의를 교수하셨던 분이라서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하고 좀 다르게 전쟁을 좀 보시더라고요. 좀 더 뭐랄까 그 드론으로 보는 듯한 느낌, 조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보면은 한중일 삼국의 최고 권력 수반이 모두 직접 개입한 또 무력을 동원한 최초의 분쟁으로 설명하고요. 이 사건을. 두 번째는 일본 중앙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한국 침략 전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병사를 요청하고 또 중국에서 진짜 병력을 보냈던 첫 전쟁이죠. 뭐 나중에는 뭐 한국 전쟁 때 또 보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전쟁사적으로 보면은 육지전만 하든 해전만 하든 해야 되는데 임진 전쟁은 육지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웠던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함께 싸웠던 최초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국사적으로 외놈들이 쳐들어온 난리로 이 사건을 부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관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삼국이 총포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그래서 수많은 무기 교류들이 일어났던 거죠. 뭐 긍정적인 교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그냥 뭐 이렇게 낮춰 부르는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16세기 있었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으로 본다면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굴되겠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무기나 뭐 방어 시스템, 뭐 외성이 뭐 조선에 뭐 30여 개가 지어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은 이렇게 성을 짓구나, 우린 이렇게 안 지었는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문화나 이런 그 군사적인 교류에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하잖아요. 물론 또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의학적인 발전도 비약적으로 하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도 임난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인적 교류, 이것도 뭐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도 눌러앉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귀화해서 살기도 하고 뭐 복잡합니다. 우리도 뭐 중국 배고프니까 명군 따라서 뭐 중국 가버리기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난 인적 교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조선에 귀화한 김충선 사야가라든지 또 해남에 거기면 이제 전쟁 이후지만 진린 장군 후손이 와서 해남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황조별묘를 이제 좀 뭐 지어주기도 하고 뭐 시진핑이 뭐 서울대학교 와서 강연할 때 해남 황조별묘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영광에 가보면 또 그 칠산타워 밑에 지명이 향화도예요. 이쪽도 이제 이쪽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연구 주제인 거죠. 세 번째는 문화의 교류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소위 우리가 보면은 일본 외놈 장수이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다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갓도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불교도니까 뭐 이렇게 뭐 남무 아미타불 뭐 이런 거 들고 막 전쟁하고 키리스탄 다이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는 십자가 들고 막 싸우러 다니고 막 이제 이런 거죠. 막 종군 신부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천주교의 역사의 시작을 언제 봐야 되냐.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세스페데스가 온 이 1593년 뭐 이 정도로 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에 전해준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엄청 막 넘쳐난다는 거죠. 임진전쟁 이전에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봐야지 왜 전쟁 초반에 조선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쫄딱 망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측에 대한 연평은 위쪽이고 일본이 아래쪽인데 위쪽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얘가 안 비춰지네요. 그 4대 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폭탄으로 표시해 놓은 중소규모의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정도가 이제 난리인 거죠. 삼포회란이나 뭐 을묘외변이나 뭐 사량진 외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놈들이 일으킨 별난, 난리 정도지 임진 전쟁은 진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좀 용어를 구별하면 이 임진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임진 전쟁 이전에 터졌던 게 이제 동서분당하고 몇 년 전에 터졌던 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기축옥사 정여립의 반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 엄청 심각했었고 1392년에 창건한 이후로 내란 말고는 국지국지가 뭐 조선 초에 뭐 왜구들이 좀 침입하긴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한판 붙었던 큰 대규모의 전쟁은 조선에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200여 년간 조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안일한 시기가 조선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를 시대 구분으로 할 때 아예 일본은 전국 시대라고 해요. 그냥 이제 우리로 보면은 도 단위가 이제 일본에서는 쿤이라고 해서 국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싸웠던 거죠. 다이묘별로 뭐 죽이고 뭐 죽고 죽이고 내가 먹고 막 넓혀가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뭐 오다 노부나가 살해된 이후에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권력을 딱 잡잖아요. 이러면서 처음 대외 전쟁을 했던 게 조선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지금 보면 엄청 전투력이 급상승해서 정점에 찍었을 때 조선을 침략했던 거고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저처럼 앉아서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로 싸우죠. 뭐 네가 잘났냐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추성훈 같은 파이터가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임진 전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 전에 뭐 잘 알려져 있지만 통신사를 파견하잖아요. 했을 때도 이런 그 인물별로 혹은 뭐 당색별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견해도 조금 달랐죠. 황윤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나 보니까 흥신수길이 담력이 있고 눈빛도 좀 반짝반짝 하더라. 얘 예산 인물이 아니다. 곧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김성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같은 인물을 봤어도 다르죠. 서목이면 쥐 서자잖아요. 쥐눈이어가지고 뭐 별로 뭐 이렇게 용맹한다든지 이런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돌아왔을 때의 정권이 좀 동인 쪽이었기 때문에 김성일을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조선에서 아무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죠. 전쟁의 기운들은 감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일부 뭐 성과 해자를 조금 뭐 수축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이순신이 다행스럽게 전쟁 약 1년 2개월, 3개월 전에 여수에 와줬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준비라면 준비일까요? 이거 외에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다라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여러 다이묘들을 소집해서 나 출병할 거야 라도 선언을 했고 병력 다 준비해 이렇게 전쟁 준비를 1592년 4월에 시작됐으니까 좀 한참 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병참 기지로 삼았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곳 사가현이죠. 근데 이 사가현은 임진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시골 중에서도 시골. 지금도 사실은 사가현 가려면 기차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도 잘 안 오고.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전공이 임진왜란이다 보니까 나고야성 박물관을 가봐야 되잖아 하고 막 갔는데 정말 힘들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하여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고야성을 쌓는데 그 성의 규모를 보면은 히데요시가 있었던 성보다 다음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전쟁에 어느 정도 공을 들였는지는 이런 성의 크기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이제 지도가
오른쪽에 보시면 나고야성 풍태압, 풍태압이 이제 히데요시겠죠. 히데요시의 이제 진영 지도예요. 그래서 이 사가현의 한 도시를 이렇게 병참 기지로 아예 다 만들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지도고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전해지는 병풍이에요. 병풍. 여기로 보면 정말 엄청난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나고야성을 2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계획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중앙이 되는 곳에 이제 히데요시나 뭐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이묘별로 다 살다가 여기서 이제 출병을 했던 것이죠. 20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냐를 조금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알려드리면, 지금 제가 근무하다가 온 곳이 빛가람 혁신도시인데 이 정도가 4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이거의 5배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 지금 표현을 하면 정말 혁신도시인 거죠. 나고야성 혁신도시 뭐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런 정도 규모였다니까 이 전쟁의 규모가 단순히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가 절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나고야성은 임난 이후로는 뭐 다른 성을 쌓을 때 이 성벽 돌을 가지고 가서 지금은 거의 뭐 폐허 상태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나고야성 박물관이고, 박물관에 올라가면 2층에 이제 뭐 거북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안택선, 아까 보여드렸던 나고야성 병풍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순신 표준 영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순신 영정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임진 전쟁은 그러면 왜 일어났지? 이거는 뭐 일본에서 계획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이 발발 원인은 다 일본에서 찾아야겠죠. 저도 이제 임난을 공부하면서 진짜 첫 번째가 학설인가? 뭐 이렇게 너무 개인에서 찾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상당한 학설 중에 하나예요. 약간 개인에게 주목을 한 거죠. 워낙 이제 히데요시라는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히데요시에 대한 뭐 공명심이나 명예욕이나 정복욕이나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예수에다가 보고했던 글들을 봐도 나와요. 나는 조선은 이렇게 그 우선순위에 속하지도 않아요. 뭐 조선 찍고 명나라 점령하고 인도 점령해서 전 세계에 내 이름 알릴 거야. 이런 게 곳곳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좀 학설로 보긴 그렇지만 상당한 개인적인 그 이유가 있다. 또 하나로 본 거는 그 늦둥이인 츠루마쭈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신이 이제 나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뭐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본과 명나라 강화 협상할 때 일본이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역 재개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 뭐 무역 돈 문제도 있겠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은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자기 밑에 뭐 무릎을 꿇어서 온전히 다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다 바치자, 그건 아니죠. 히데요시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덤비지 못해서 항복한 수준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다이묘들이 숙이긴 했지만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한참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 이제 뭐 하지? 막 이래 하면 당연히 이제 히데요시한테 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보내서 뭐 싸우다 죽으면 내 정적이 없어지는 거고, 싸우다 공을 세우면 자기 땅이 늘어나는 거니까 히데요시로서는 뭐 손해 볼 게 뭐 별로 없었던 상황 아닌가. 네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국제 정치 상황으로 보는 학설인데요. 히데요시가 자꾸 이제 이 전에 그 세계 질서는 명나라 중심의 그 대륙형 화의 질서, 나는 내가 진짜고 너희들 다 오랑캐, 이런 화의 질서에 대해 조금 반기를 든다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뭐 무슨 외교 질서, 세계 그런 질서를 바꾸고 싶은, 그래서 일본이 이 화해 질서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 전쟁이 왜 일어났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실제 전쟁은 1592년 4월 13일에 시작이 돼요. 뭐 13일, 14일 막 이렇게도 한데 뭐 그 전에 그 즈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초기의 보고를 보면은 뭐 배가 뭐 400척 오는데 뭐 몇십 명씩 타고 있겠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로 보고가 돼서 상당히 전쟁 초반에는 이렇게 대규모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산진에서 크게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부산광역시청 동래부가 이제 함락이 되죠. 이때 이제 뭐 송상현이 죽기도 하고 하잖아. 여기 가운데 송상현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죽을 게 확실해지니까 조복을 입고 국향사배하고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들. 이거 지도만 좀 분석해도, 요 그림만 분석해도 몇십 분 설명할 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도 난 뭐 길 비켜줘, 비켜주기 어려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지붕에서 싸우고 있는 가족들의 스토리, 뭐 하여튼 이것만 좀 확대해서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왼쪽 위에는 도망가고 있는 저게 경상 우병사인가? 이가 뭐 금방 병력 데리고 올게 하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차명에 당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애들은 이제 조총 들고 있는 조총 부대, 애들은 왜 쌍칼을 들고 있는데 맨발이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아시가루라고, 일본의 제일 하급 무사들, 발 빠르게 전면에 나서는 애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설명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부산을 점령한 이후에 이 이제 일본군의 침략 지도를 보면은 그냥 누구를 잡으러 간지가 너무 명확하죠. 선조 잡으러 가구나. 이건 너무 그냥 길은 세 개인데 다 한성을 향하고 있잖아요. 선조 잡은 것. 이거는 약간 이제 일본의 전쟁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쿠니의 다이묘, 책임자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도 선조 잡으면 끝나겠지 하는데 선조가 놀랍게도 그냥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막 되게 회의도 하고 막 하는데, 전쟁의 양상은 여튼 일본은 선조 잡으러 간다. 그때 조선의 방어 시스템은 재승방략이라고 하는 방어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재승방략이라고 하면 좀 뭐 비유하자면 전남대학교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요. 이 재승방략 체제가 있고 진관 체제가 있는데, 재승방략은 이제 앞에 보면은 전남대 보면은 입구에 뭐 저쪽 자연대가 있고 뭐 공대가 있고 뭐 이렇게 사범대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재승방략은 야 전쟁 터졌어. 그러면 인벤 앞으로 모여. 여기 인문대 벤치 앞으로 모여서 대규모 전남대 학생들이 한판 붙는 형태가 재승방략이에요. 근데 진관 체제는 단대별로 싸우는 거죠. 뭐 공대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자연대가 싸우고 뭐 이런 식이 이제 진관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승방략 체제가 큰 전투에는 좋지만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모여 있을 때 신지라고 해요. 믿을 신의 땅지. 그 약속된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경장, 서울에서 파견한 장수가 와서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안 와. 그러면 이거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재승방략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장 파견된 거라든지 일본군이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된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막 도망쳐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방어 시스템은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요. 신립은 당시 육군에서는 가장 선조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충주 탕금대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패배되면 이쪽은 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충주를 넘어가서 탕금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서울은 평지예요. 평지. 한강만 건너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조도 신립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날 이제 바로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몽진, 서천 도망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선조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도망치죠. 물론 큰 도시들, 개성에 갔을 때 이제 개성에서도 이제 백성들이 안 도망치실 거죠? 개성 지키시켜줘. 그러니까 지켜야지. 그리고 도망치죠.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서는 진짜 개성에서 도망쳤는데 여기는 진짜 안 버릴 거죠. 여기는 진짜 안 버리지 하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부인하고 대신들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해서 다시 돌아오고 진짜 지킬게 그리고 또 다시 도망가서 의주까지 가죠. 실제로 이제 의주에서 명나라에 그 뭐 편지까지 보내죠. 나 명나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야 너무 많이 오지 말고 몇백 명만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여튼 자기는 도망가면서 자기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급히 책봉을 하고 정말 이게 조선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조정을 나눠요. 분조를 해요. 조정을 나눠서 선조의 조정과 광해군의 조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선조 국방부 장관하고 광해군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진짜로 두 개의 시스템으로 잠깐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여튼 그러면서 이제 명예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명군도 일부 파견되는데 최초에 파견했을 때는 3,000명 정도라서 별로 이렇게 실효성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대규모로 조금 오죠. 실제로 전투지에서 고생했던 사람은 광해군이죠. 그래서 여기 뭐 강원도, 황해도, 뭐 전라도, 전주까지 오니까요. 와서 막 의병 일으켜라 편지 쓰고 막 이렇게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선조는 뭐 좀 춥긴 하겠지만 조금 더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의주에서 계속 머물렀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도 이쪽이 이제 경상자도고 이쪽이 경상우도거든요. 진주 쪽이. 이쪽은 사실은 피해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군들이 모여서 선조 구하자라고 해서 병력을 모아서 이제 북상을 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황당한 패배를 하게 되죠. 조선군이 뭐 적게 보면 5만, 많게 보면 한 8만, 뭐 정말 많게 뭐 10만까지도 보기도 하던데 이 정도의 병력이었고 일본군은 1,600명 정도가 되는데 막 소리치고 조총수가 와 하고 와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제 충격적인 패배가 광교산 용인패전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관군들은 정말 이렇게 뭐 오합지졸이기도 했겠지만 이런 그 일본군에게 거의 뭐 풍비박산 날 정도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망갔을까? 이건 뭐 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소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조총 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다다다다 해버렸을 때 그런 충격들 또 그런 이제 뭐 기록들도 나오거든요. 뭐 갑자기 뭐 총소리가 나는데 옆에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또 보면 일본 장수들이 뭐 영화 명량이나 뭐 한산 보셨겠지만 기괴한 이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뿔도 하기도 하고 마스크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또 실제 기록에서 일본군을 보고 뭐 금빛 투구를 쓴 걸 보고 놀래서 말이 자빠졌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외모 일본군의 정말 생경한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총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막 우와 하고 달려들면 저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가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전신에 막 호랑이 용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위축되는 것처럼 외모도가 주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었던 거죠. 뭐 그건 핵심은 아니고 여튼 다행스러운 점은 이순신이 바닷가에서 조금 막아줬고 이제 조금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본군 일변도에서 조선이 조금씩 이제 그 꿈틀대는 요 정도로 이제 되는 거고 잘 알려진 대첩이 이제 진주대첩 김시민처럼 이런 진주대첩이 오면서 조금 더 일본군의 공세가 좀 꺾여간다. 뭐 이순신 얘기하면 뭐 기분은 좋은데 뭐 다 잘 아시니까요. 뭐 수많은 전투에서 뭐 조선 수군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쪽을 보시면. 이제 일본군의 대규모 선단이 오다 보니까 해군도 뭔가 한 명이 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지 않아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관직이 생겨요. 삼도 수군 통제사 줄여서 그냥 통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본래 여기 있는 전라 우수영 여기는
그 법성포 이렇게 해서 서남해안만 맡으면 돼요. 전라, 차수, 사, 저기 여수는 여수, 고흥 이쪽만 완도까지만 살피면 돼요. 수사가. 근데 이제 통제사가 되면 이제 한반도의 전 바다를 한 명이 컨트롤한,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이 처음 생긴 거죠. 이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전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육지에서는 이제 여기 왼쪽이 이제 전라도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경상도에서 넘어온 곳들은 뭐 의령의 곽재우라든지 김시민의 승첩 이쪽에서는 이제 이순신이 막아줬고, 한성 점령 이후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주를 점령하려고 한 것들은 위에서 이제 금산, 이치, 웅치 이 전투를 통해서 호남이 전라도가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이 되니까 뭐 좋게 보면 호남이 보존이 되면서 전쟁이 가능해졌죠. 막 의병도 막 엄청 일어나고 뭐 여기서 병량미 다 가져가고 한데, 우리 여기서 실제로 살고 있는 민중으로서는 진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아들도 데리고 가두면 쌀도 내놓으라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참혹한 피해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위쪽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오기 때문에 전주를 막을 수 있는 곳 이치, 금산, 웅치 이런 쪽을 이렇게 이제 막으면서 전주가 보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에서 사망하신 분들, 특히 이제 호남의병들은 이제 광해군 때 인쇄가 되는 신속 삼강행실도,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의 일부가 이제 이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고경명, 충렬, 유팽로 죽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림은 되게 이제 좀 조잡하잖아요. 조잡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지고 뭐 신분 사회도 다 뒤틀리고 하는 것을 광해군이 이제 이런 쉬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야, 이런 애들도 있다. 너희도 국가에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충효를 강요하는 그런 정신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웅치 전적은 최근에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탑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적 지정 이후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답사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별로 찾기도 좀 어렵고 했는데 지금은 좀 정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이제 93년으로 넘어와서 2차 진주성 전투인데, 이거는 설명 안 드릴 수밖에, 꼭 드려야 되는 것은 호남의병이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뭐 퍼센티지로 보면 뭐 80% 이상이 다 이때 사망을 해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이제 사실은 이제 패배한 전투, 개별 전투로 보면은 1차 진주성 전투는 김시민이 승리를 해서 진주대첩으로 우리가 막 높이 부르지만, 이 2차 진주성 전투는 전멸한 전투고 호남의병들이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세우진 않아요. 여튼 그 히데요시가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보낸 명령서를 보면은 진주성에서 당한 패전, 이게 진주대첩이겠죠.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병력 총동원해라 해서 이 진주성을 10만 명의 일본 군사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일 정도, 9일에서 10일 정도 버티지만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지면서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약 9만 명, 조선군은 뭐 병력으로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였고, 피난민 등까지 하면 뭐 나중에 뭐 죽은 사람 숫자를 세니까 뭐 한 5, 6만 됐다 뭐 이러니까 병력 빼면 피난민이나 일반 백성들, 전투 인원이 아닌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일본군이 총 공격을 할 거라는 게 워낙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걸 비우냐 아니면 가서 죽더라도 지키냐 가지고 논란이 컸죠. 그래서 지키자라는 쪽은 대부분 다 호남의병들이었어요. 이 호남이 국가의 근본이고 이 호남을 지킬 곳이 진주니까 진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순망치안의 논리로 호남의병들은 대거 들어간 거고요. 공성론을 성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가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군 한 10만 명인데 무조건 싸워서 지서 다 죽는데 왜 들어가냐. 우선 성을 비우고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쪽이
공속론이에요. 그래서 꼭 뭐 수송론은 뭐 용감하고 공속론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병약했다 뭐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튼 6월 14일에 나주 출신의 김천일 또 화순 출신의 최경희가 들어가서 나름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의병장이기도 하고 경상 의병사이기도 했지만 진주 목사가 따로 있었으니까 예전으로 보면은 김시민처럼 진주 목사가 딱 있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이때 당시 진주 목사 서혜원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믿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본 건데요. 2차 진주성 전투에는 일본군의 주력군들은 김해나 창원 방면에 있다가 히데요시 명령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것이고요. 함안을 지나서 정암진, 이쪽이 정암 의령에 가보면 정암 전투 있었던 거기를 지나서 의령을 점령하고 이제 진주로 내려왔던 것이고요. 조선 군들 역시 뭐 의령에 있다가 함안으로 막으러 갔다가 안 되니까 밀려났다가 진주로 일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상황 속에서 제2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진주성은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복원한 형태가 축소된 거고 훨씬 더 넓거든요, 본래는. 지금은 좀 좁아요. 여기가 지금 촉성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되어 있죠. 근데 본래는 훨씬 컸었다. 그래서 뭐 기록을 딱 찾아보면 서문은 아마 화순 최경혜가 지켰던 것 같고 남문은 진주 목사가 지켰는데 이쪽으로는 별로 올 일이 없죠. 여기 진주 남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아마 너 그냥 저기 있어 이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김천일, 나주 김천일이 지켰던 게 신북문, 또 동문은 시무신. 나머지는 황진이라든지 장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성문이 지정되지 않았고 아마 요 가운데를 막 돌면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공격했던 일본군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죠. 가토 기요마사, 시마즈 요시히로, 모리, 우키다 히데이에,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고니슈키 나카, 소요 요시토지, 뭐 이런 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애들이 다 왔구나를 보시면 야, 이 전투가 정말 장난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요. 여튼 9일에서 10일간의 혈전을 했지만 결국 진주성이 함락됐고 수많은 호남 의병장들이 다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지? 저는 이상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조를 향해 절을 4번 하고 죽은 사람이 있고요. 2번 하고 죽은 사람이 있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있고 남강에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이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유형이 한 4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왜 그런 죽음을 선택할까? 그 위급한 시기에 4가지로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어도 될 것 같은데 끝났어. 뭐 일본군한테 뭐 더럽히기 싫어. 뭐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막 절을 하고 막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죽었고요. 2차 진주성 때 이제 돌아가신 분 164명을 제가 계열별로 쫙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애들이 많이 갔을까 봤는데 의병장 계열로 보면은 나주 김천일 쪽이 가장 많았었고 출신지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진주 쪽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주. 확실히 제2차 진주성 전투의 핵심은 김천일과 화순 최경혜 쪽이 강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광주의 고종우는 고경명의 아들이에요. 고경명의 아들이 복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결국 여기서 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의병장들이 제2차 진주성 때 엄청나게 돌아가신다. 이건 이제 고지도에서 보이는 진주성의 모습이고요. 뭐 촉성로 보이실 거고 농계가 뛰어내렸다고 전해지는 의암 이런 것까지는 고지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촉성로죠. 그리고 이 2차 진주성 전투는 일본으로 보면 되게 승리한 전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애혼 타이코기 같은 이런 그림이 들어간 기록물에 2차 진주성 전투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 때는 보통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하고 뭐 기름 뿌리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전투 중간에 귀갑차를 만들어요. 귀갑차.
그래서 바퀴 달린 이런 마차를 해서 여기서 이제 편하게 성도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이 함락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요거는 누구겠어요? 아, 가토기요 마사가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약간 지금 일본에서 남무 호랭케교, 요게 이제 남무 묘법 연화경 요쪽이에요. 조선에서도 많은 의병장이 죽었기 때문에 동국신속 삼강행시도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김천일, 천일투에 낭떠러지에서 뛰내렸다 라든지, 여기도 보면 최경에도 뛰내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임난 이후에 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떨어져서 죽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 뭐 이제 이런 정신교육이 되는 거죠. 2차 진주성 전투 이후로는 뭐 그럴 만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전투는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명과 일본이 강화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뭐 강화 협상의 조건들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처럼 전혀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조건들을 걸고 있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한 3년 정도 계속 뭐 협상은 하긴 하지만 뭐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일본이 쳐들어온 게 바로 정유재란인 거죠. 뭐 일부에서는 정유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뭐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정유년에 다시 난리 일으켰다 해서 우리가 정유재란으로 부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정해진 게 없어서, 정유재란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되지?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유재란 생각하면 97년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97년 언제 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임진왜란 전공하는 박사님들 막 얘기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그래서 대충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4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92년은 4월 13일에 딱 쳐들어왔으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데, 정유년은 애매하더라고요. 사실은 강화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전쟁은 바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96년 9월부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근데 좀 애매해. 실제 전투는 없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히데요시가 야 가서 싸워, 다시 침략해 라고 하는 확실한 명령을 내렸던 타이밍이 2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건 정유년이기도 하고 히데요시가 싸우라고 한 날짜가 정확하니까 이날로 봐야 되나? 근데 실제 병력들은 7월 5일에 대병력들은 7월 5일 날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럼 임진왜란처럼 1592년 4월 13일에 처음 넘어온 거니까 정유재란도 7월 5일로 봐야 되나? 막 이제 애매한 거죠. 마지막은 그러면 첫 전투로 보면은 이제 싸워야 되니까, 전쟁이니까 첫 전투는 뭐지? 7천량해전이에요. 그럼 7월 15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고, 오른쪽에 이제 뭐 정유재란사라든지 아니면 뭐 푸른 역사에서 나오는 처음 읽는 정유재란, 이런 것들도 최근에서야 이제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 총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전엔 다 임진년 것만 엄청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정유재란 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도 뭐 연구자들 뭐 연구하고 뭐 발표 토론하다 보면 뭐 이 정도로는 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히데요시는 96년 9월, 그러니까 강화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전쟁 준비를 하고요. 조선에서도 한 11월쯤 되면 야, 곧 쳐들어온대 라는 소식을 이미 접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명나라에 또 도와줘 라고 구원 요청을 하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수군에게 명령한 것은 바다에서 싸우라 그래요. 바다에서 그 도해하기 전에 싸워라. 그다음에 도해해버리면 성을 비워라. 청야전술. 그냥 싸우지 말고 우선 성을 비워. 이게 이제 선조가 생각했던 정유재란에서의 정유년의 조선의 대응이었던 거죠. 좀 황당한 대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수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육군에 합쳐, 막 이런 판단들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지 않을까. 크게 차이나는 점은 아까 이제 임진년 당시에 일본군의 공격 루트를 보면은 바로 한성으로 사선으로 쭉 가지만, 정유년 때는 남쪽을 향해서 와요. 그래서 이따 이제 지도 보시면 아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는 뭐냐면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년에 전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전라도가 있으니까 뭐 병력도 나오고 뭐 병량미도 나오고 안 되겠다. 여기 먼저 정리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명령서를 보면 진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라도는 남김없이 철저히 공략해라. 물론 기록에는 그 일본에서 전라도를 인식한 건 적국, 붉은 적자 써서 적국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라도. 왜냐면 일본에서 보는 그 방향별로 색깔이 있잖아요. 오방색이라고 하죠. 남쪽이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적국으로 많이 설명이 돼요. 이때 또 우리한테 안 좋았던 것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순신이 잡혀간 거죠.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자리를 이제 원균이 이제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호남을 향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군의 그런 주 공격 루트들은 나중에 충청도 이제 직산에서 직산 전투를 계기로 다시 이제 풀이 꺾여요. 이 지도 보면 이제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서울을 향했다면 정유현 때는 확실히 호남을 향하고 있죠. 요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큰 전투가 뭐 남원성 전투라든지 아니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직산에서 크게 패한 이후로는 다시 이제 각 다이묘별로 전라남도 지역을 이제 경유해서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듭니다. 요렇게 막 거의 뭐 쓸고 지나가죠. 그래서 임진년 당시에는 호남은 일본군의 공격 선상에 없었지만 정유년 때는 본격적인 전쟁 루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코백이 당하면서 호남 민중들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뭐 코백이, 귀백이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빨간색으로 가운데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막 귀를 잘라서 했는데 귀가 2개인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숫자 3개가. 그래서 그냥 하나 있는 코로 바꿔 해서 코를 베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조경남의 난중잡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코 없는 사람이 좀 수두룩박박하더라. 뭐 이런 기록들도 남아져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참혹한 것을 했다고 인정을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 감사장, 우리로 보면은 확인증 같은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 260개를 베어서 코가 잘 도착했다. 이런 그 확인증까지 내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죠. 귀무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코가 더 많으니까 비총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있는데, 여튼 이거는 그 코로나 직전에 답사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현장에 가면 더 기분이 하여튼 더 묘합니다. 그리고 뭐 좀 사설이긴 하지만 여기 뒤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집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같이 가셨던 가이드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살고 계신 할아버지가 이 귀무덤을 관리해 주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집은 철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 건너편 사선에 그 슈퍼마켓인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관리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조금 관리는 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거는 이거였어요. 여기 뒤에 무덤 보이시죠? 저기 귀무덤 보이는데 여기 애들 뛰어노는 공원을 이총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이 일본이란 나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죽인 조선인의 코나 귀를 묻은 무덤 옆에서 너희들 시소 타고 놀아? 이게 뭐 이렇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위치 역시 도요쿠니 신사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도요쿠니 신사 뭐 여기는 뭐 교토 가시면 답사 코스로 많이 가는데요. 뭐 교토 박물관도 있고 뭐 33간당도 있고 뭐 가보신 분들은 요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이 도요쿠니 신사가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된 신사죠. 뭐 가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도 가운데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보셨죠? 이거 우리나라는 별로 이런 문장 문화가 없는데 가문이 있잖아요. 집안 문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히데요시가 썼던 고시치노 키리라고 하는 건데 뭐 오동나무 문양이긴 한데 양쪽에는 잎이 5개, 가운데가 7개다 해서 뭐 5, 7잎
오동나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국문이죠. 그래서 여권 보시면 여기 히데요시께 있어요. 네, 이런 일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베기, 귀베기에 대해서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나주 출신의 임화는 무비자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되게 이제 시를 보면은 야, 좀 이렇게 참혹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이렇게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코 없는 자 누구의 자식인고 홀로 산 모퉁이서 얼굴 가리고 우네. 적군의 칼날 번쩍 바람이 일어 하나 베고 둘 베고 백성 1000명 코가 달아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던 임환 장군이 이제 썼던 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참혹상인 거죠.